매주 화요일에는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예, 그리고 당선자 신분 나흘밖에 안 남으신 분입니다.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혜진 의원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고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의원님으로 호칭하니까요. 예. 어제 대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이라든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심경도 밝혔는데 먼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이제 사연을 어제 또 듣게 됐는데 네. 조금 더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지 벌써 100년이 넘었고 해방이 된 지도 이제 7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제 풀리지 않은 과거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그 위안부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이제 그 피해 보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일본의 이제 경제 보복이랄지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지 또 네. 그것에 대한 지소미아 대응이랄지 이런 문제로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이게 그 이용수 할머니의 아픔과 그리고 이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우리 정부가 네. 이 이용수 할머니과 같은 이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시민사회 활동의 문제는 또 그 영역에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개인 이용수와 시민단체 간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라 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됐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예. 본인이 먼저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 정의연의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선거 모금 과정과 지출 또 회계의 부정 의혹 등등 그런 것이 본인이 30년간 같이 해오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에 대한 실망도 크셨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윤미향 당선인이나 또 정의연 관계자들이 솔직하게 진실을 털어놓고 또 사과하고 또 책임져야 될 건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변명하고 두둔하고 하면서 거꾸로 문제 제기한 할머니에 대해서 네네. 기억이 뭐 바뀌었다. 쉽게 말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네네.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뭐 치매 오는 그런 이야기도 뭐 거론되고 그랬었던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을 이상하게 몰아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고 윤미향 당선인도 처음에 그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자기가 간사 시절에 전화로 제보를 받았을 때 이 할머니가 제가 아니고요. 제 친구가 위안부인데요. 이러면서 말했던 것처럼 소개를 하는 바람에 마치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아닌데 30년 동안 활동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어서 그에 대해서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사과하고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러지 않고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잠시 만나고 가서는 할머니하고 다 화해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 보도가 나게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셨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본인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친구의 사연처럼 얘기를 했던 거죠. 네네. 그때 네. 그건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첫 이제 자신의 삶의 상처를 표현할 때 오죽했으면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처럼 했겠습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지난 7일 첫 기자회견이 있었고 어제가 이제 2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7일 이후에 어제까지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언론에서의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중간에 또 이제 검찰 수사까지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일정 정도 정리가 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의혹들은 나오고 있고 또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뭔가 매듭짓거나 종합돼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더욱더 확산되고 계속해서 좀 퍼져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명칭 문제도 지금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 성노예 문제, 게다가 이제 회계 방식 투명성이라든가 기부금 사용 내역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혼재돼 있고 예, 쉼터 구인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이용수 할머니가 아마 사전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아마 전문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보도자료를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네. 인터뷰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내용만 떠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 전문을 보면 대체로 그 이용수 할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과 시민사회가 책임을 갖고 좀 조속히 해결해 달라. 한일 관계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공동행동을 해야 된다. 청소년 교류와 체험을 위해서 평화인권교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대협이나 정의연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량을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회계의 투명성과 개방성,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서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네. 저는 이 방향이 대체로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인터뷰하시면서는 이제 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일이 좀 더 꼬여 있죠. 또 더군다나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얘기를 종합하면 네. 그동안 30년 동안 소위 이 위안부의 실체와 일본의 사과와 배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돼야 되고 해결되지 한일 않고. 관계가 예, 풀어야 예. 하고 다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의 노력은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윤미향 씨 개인의 의혹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푸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 기조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 이제 어쨌든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미향 이제 당선자죠. 거기도 당선자에게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조사 중이고 또 기부를 했던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지원했던 여러 부처가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소소한 실수라면 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이고 네. 이게 그 소소한 실수의 문제가 아닌 문제라면 또 본인이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하고 지금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지금 김성은 의원님께서도 유영수 할머님이 제시하신 방향에 이제 공감을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의 이제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다 규명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연 관계자들은 최대한 협조해야 되고 네. 또 어느 정도 규명된 사실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할머니들을 향해서나 국민들을 향해서나 도덕적으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정치적으로 책임질 건 이제 책임지고 법적인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또 우리 미래통합당 TF에서도 예. 이번에 또 윤미향 당선인 가족이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집을 5채로 구입했는데 전부 현금으로 구입을 한 것 같다. 네. 자금 출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검찰에 이 자금 추적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 검찰이 확인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도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지만은 사법 네. 절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할머님 말씀 중에 참 공감도 가고 참 고마운 말씀이다 싶은 게 이 문제는 일본이 1000년 만년을 지나도 반드시 사과할 거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계속 이게 갈등지향적으로 가고 서로에게 그 손실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안 좋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안 좋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주인인 우리 아이들부터 역사인식을 제대로 가지도록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네. 그러면서도 그걸 해결하면서 또 두 나라가 공존 또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양국의 미래 세대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92이신 할머니 말씀 그 통찰이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다 갖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앞서서 저희가 일본의 그 메이지 가쿠인 대학교의 서정민 교수 통해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상당히 일본의 극우 쪽에서는 자신들이 2015년에 했던 것이 맞는데 한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이 차이가 나고 또 이 정의연의 반대 때문에 못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자기들의 입장으로 좀 왜곡하고 폄훼하는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뭔가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정의연에서 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용어 설명이라든가 용어 설명 보충자료는 정도가 나왔죠. 나왔죠. 조만간 윤미향 당선자도 이제 그 후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네. 본인이 직접 해명할 건 하고 또 뭐 제3의 공정한 기관이나 혹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나 의견을 얘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과정에서 이것을 가장 즐기는 사람이 누구냐로 보면 사실은 일본의 우익 세력들 그리고 당시 그 우익 세력의 이해를 대변했던 한국의 그 당시에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빈틈을 이제 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15년에 한일 합의가 사실은 정당했는데 네. 마치 이 정의연의 이익 때문에 마치 그게 안 돼 버린 것처럼 얘기하는 흐름이 좀 있는 거죠. 뭐 천용우 MB 때 수석하셨던 분이나 조태용 당시 차관이나 윤병세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2015년에 한일 합의가 매우 뭐랄까 합리적 방안이었다. 네. 그런데 대체로 그 위안부 할머님들은 동의했는데 정의연 분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마치 그게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저는 이 문제가 적어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일종의 이제 피해자 당사자주의라고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피해 그 가해국이고 우리가 피해국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해국에게 했던 것처럼 당연히 일본이 필요하면 100번이라도 더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배상과 혹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작에 지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선행되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마치 무슨 실현 방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게 소위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할머님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님들이 중심이 이 사안의 중심이 돼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 할머님들이 이미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네. 살아계신 동안에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 그보다 수십 배 많은 분들이 또 생존해 계시거든요. 지금 18분인가가 지금 생존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요, 그건 이제 공개한 분들이고. 공개하지 않으신 분들. 예, 침묵 속에 계신 분들. 거의 거의 100배 이상 많은 분들이 그 공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근데 해결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거는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내 합의 조건에 도달하고 다만 이제 그게
지난번처럼 뭐 불가역적이다, 이게 최종적이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또 그렇죠. 다시 논의하는 건데 일단 이 시점에서 합의 가능한 그리고 상처를 최대한 치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 합의면은 그 합의를 최대한 많이 할머님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 합의에 이르고 그걸로 일단은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안이 그럼 해결책이냐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할머님들의 의견을 1차로 존중해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뭐 정치권은 2차적인 당사자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다수 의견이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정도 합의라도 해서 일단은 1차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그 합의는 그런 정도의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의연에도 알렸는데 그분들이 이 윤미향 당사인 같은 경우에 사전에 여러 차례 이제 협의 과정에 의견 주고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당사자인 할머님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할머님들은 지금 이용수 할머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걸 들으셨으면은 원론적으로는 동의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은 1차 이렇게 매듭 짓고 가자고 동의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 할머님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안 알려드리고 자기들 선에서 정리해버렸던 것이 이번에 이용수 할머님이 배신감을 느낀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조금 오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그 한일 양국 정부가 할머님들 생존 계실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의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발벗고 나서 가지고 그 합의를 다시 이뤄내고 그 합의의 최종적인 승인은 당사자인 할머님들한테서 받고 동의하면 그게 뭐 1차적인 해결책이라도 그거로라도 일단은 1차 매듭은 지어드리는 것이 할머님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우리 조 의원님께서 내용을 조금 착오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조태용 대변인이 2015년 합의에 대해서 윤 당선자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사전에 얘기해 준 내용이 전체가 아니고 아주 일부 내용을 알려준 거고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만약에 그것을 내가 알았다라면 나는 이걸 거절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사전에 알려준 것도 하루 전날 그 아주 개요만 알려준 거여서 마치 이 정의연의 그 유명 당선자가 그것을 은폐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사실과 굉장히 많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문제됐던 거는 당사자에게 충분히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하고 이런 내용이 다 알려지니까 할머님들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그거를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 안이 폐기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천영우 전 수석이 얘기했던 소위 사이또 안이라는 것도 그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만한 안인데 마치 그것도 정의연에서 파토를 놓은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일본 내에서 그 사이또 안이 사실상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식 제안이 안 된 거고 그랬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에라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협상에 참여하고 또 윤미향 당선인도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말씀하고 좀 틀려요.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틀리고.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외교부에 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이제 TF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 결과에도 사전에 윤미향 당선인하고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게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그냥 부분적인 내용이었고 본질적인 내용은 그 공유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이렇게 나왔던 그 대담록 그거 이제 TF에서 갖고 있을 테니까 문재인 정부 TF에서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걸 공개하면 그 내용이 다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거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확인할 거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부가 공개를 안 하니까. 그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또 착오가 있다, 아니다, 그거는 내가 맞다라고 좀 계속해서 지금 의견이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바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또
국회에서 21대가 좀 시작이 되면 좀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지금 여러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8222번 쓰시는 분께서 정의연 그동안 활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나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모금했던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확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8144님 할머니의 말씀 일단 검증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실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6582님께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은 여야를 막론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1967님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섭섭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풀어드려야겠지만 다만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제 5월 30일부터 임기는 시작되니까요. 이제 한 4일 정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 지금 몇 가지 좀 쟁점들 또 논란들 아니면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 좀 짚어보겠는데 먼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면 관련해서 의견을 좀 개진하셨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면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먼저 이 미래통합당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네. 우리 역사가 보면 옛날부터 이게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는데 현대 정치에 들어와서도 이게 끊어지지 않고 있죠. 네. 뭐 옛날엔 더 심했죠. 당대에 보복 못하면 나중에 무덤을 파서라도 부관 참시해서 또 보복하는 그런 진짜 악습이 있었는데 우리 역사를 굉장히 암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습이었는데 이게 민주정치로 바뀌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네. 건국 이후에 건국 대통령부터 요 직전 대통령까지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경제사회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이런 나라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없을 걸로 봐요. 예. 그 나라마다 뭐 대통령의 부침은 있지만은 전원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불행을 당하는 본인이나 그 가족이나 이 한 분 예외가 없다는 사례는 아마 전 세계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정치는 국가 발전의 수준하고 비하면 굉장히 퇴행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고 제대로 이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은 이 정치가 선진화 되려고 하면 이 고리를 반드시 어느 시점인가 누군가의 결단에 의해서 물론 국민적 결단이 따라야 되겠지만 끊어야 되는데 문희상 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임기가 이제 2년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역할을 할 기회도 2년밖에 없다. 근데 사면이라는 거는 뭐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결국 못하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징크스는 진짜 끈질긴 이 징크스 한 분도 예외를 두지 않는 이 징크스가 굴레가 또 연결된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나게 된다. 이거를 여러 각도에서 이제 걱정을 하셔서 그런 제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새로운 국회가 아주 출범하는 이런 시기고 하니까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 재판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좀 입장도 있고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조 의원님께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두 번의 소위 군사 쿠데타와 반란으로 집권을 하고 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저희 이 권력자가 정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이랬던 과거 역사들이 있었죠. 그것을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 묻고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조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그 정당에 당시 이제 YS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으로 과거를 단죄한 거죠. 같은 당에서 한 일입니다. 다만 그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2심에서 무기로 낮아지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형을 산 거는
수감돼 있는 거는 2년 조금 넘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17년형인가 1심에서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한 2년 조금 넘게 형을 살고 나온 것에 비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1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수감돼서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제 사회 통합 차원에서 네. 그 고민해야 될 저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네. 다만 그것이 이제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기고 갈 수 없는데 문제는 워낙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전히 그 탄핵과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만약에 지금 모든 재판이 끝난 상태라면 저는 문희상 의장님의 제안이나 이런 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네. 다만 형이 아직 그러니까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수로 사면을 하라는 얘기냐. 그건 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라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요구를 이제 대통령한테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정서나 이런 것 때문에 시기상조다. 네. 다만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 재판이 종료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 회장님 말씀도 그 전제죠. 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고 나면 예, 형이 확정돼야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 회장님 제 생각대로 문 회장님이 문 대통령이 이 그 악습의 고리를 끊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가 이제 2년 남았는데 네. 재판이 이렇게 무한정 끌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 2년 안에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일부라도 또 파기환송되거나 이래 돼 버리면 진짜 뭐 문 대통령이 설령 마음이 있으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염두에 두고 재판 절차를 임의로 간섭은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이런 국가적 과제, 국민적 공론의 화두를 두고 대법원도 재판 절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결단이지만 국민적 공론이 모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공론이 모일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정권 쪽에서도 고민을 해야 대법원 확정 판결 끝나고 난 뒤에 6개월, 3개월 남았으면 그때부터 고민 시작하면 여론 모으기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뭐 뉴스타파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KBS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 한명숙 전 총리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19대 때 수업을 같이 들은 관계라서 인품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뭐 아주 잘은 몰라도 참 고아한 인품을 가진 분처럼 느껴졌었고 그리고 여성운동,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에서 큰 기여가 있었던 건 맞고 또 본인이 재판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때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어쨌든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177석 얻자마자 이거부터 제기하고 나오면서 근데 재심은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아니까 예. 재심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재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재조사라는 것도 검찰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재조사하라고 하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도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검찰이란 건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에 혐의가 있을 때 처벌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예. 요즘 들어와서 예외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이거는 범죄와는 관계없지만 역사적으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니까 검찰이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던지는 사건이 있지만 예. 그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경우 기록을 남겨야 되는 사건인 경우고 이것처럼 유무죄를 또 다시 다퉈야 되는 그런 형사 사건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국민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만이나 독선 또는 권력의 횡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법 체계를 뒤엎고 이 법적 정의도 그냥 힘으로 그냥 이게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마무리해 좀 주시고요.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예, 그 한명숙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오찬장에서 이제 결백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소회를 이제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잘 몰랐지만 최근에 조국 장관에 대한 과도한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채널 A 등과 이 전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이라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정의롭게만 하지 않는구나. 그 실제로 올가미를 씌워서 없는 제도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한명숙 전 총리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소위 검찰의 과잉 수사 등에 대한 의혹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법무부나 검찰에서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라라고 하는 거고 이 이제 한명숙 총리가 이 문제를 다시 이제 재심 요청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예. 우리 사회가 과거에 소위 기소를 독점하면서 생긴 이 과잉 권력 사이에서 생긴 피해가 혹시 이 사례에도 적용되지 않는지 알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와투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